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예술 작품이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이제 전통 미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산 미학, 수용 미학, 작품 미학 이렇게 나눠 놓은 이제 구조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냐 이거와 관련해서 정의 속성을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2,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제 예술 철학의 그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작가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거, 또 작품 속에 어떤 이제 의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제 그 감수성 또는 이제 미학적 속성을 불러일으키는가라고 하는 이제 측면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들로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데, 다 이제 이런 이제 이론들은 각각의 포인트들이 하나예요. 이게 이제 감정이 됐든 뭐 진리가 됐든 아니면 어떤 구조가 됐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만 잡고 그것이 이제 주요 속성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의 속성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이제 편제하는 어떤 방식들이 기본적인 이제 예술 철학의 특징이라면, 이 가브리엘은 이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거를 세 가지 측면이 공감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86페이지의 첫 번째 악보, 그다음에 이제 88페이지의 두 번째 그 수용, 그다음에 어디죠? 95페이지 이제 세 번째 악보와 해석 사이의 인터페이스,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각기 이제 분리되어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공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예술, 또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이제 그 전통 형이상하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물건 또는 물체, 객체 또는 이제 어느 하나 일정한 이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느 하나의 세계,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있는데, 이걸 지금 분해시켜 버리는 거죠. 이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 네트워크에 걸려 있는, 그러니까 세 가지에 걸려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시공간의 장애죠.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시간으로 보거나 물질로 보거나 에너지로 보거나 하는 각각의 이제 그 장애는 코끼리 만드는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코끼리 자체가 수많은 이제 맹인들이 만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네트워크로 관계를 맺게 됐을 때 드러나는 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이데거 이야기하면서 진리라고 하는 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예술 작품도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이제 악보와 이제 관련해서, 이 악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 특성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물리적 특성들을 통해서 이제 예술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87페이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이런 어떤 이제 악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때 작가나 또는 이제 예술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그것을 제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 의도가 완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픈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괴테의 파우스트의 작품이 원래 이제 괴테가 쓸 때 X라고 하는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썼다라면 이런 X와는 이제 무관하게 그 뒤에 이 작품을 해석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YZ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무한히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이 의도가 작품 속에 담겨져 있지만 그 작품 속의 의미가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가 이제 의도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형태의 의미들을 낳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식, 그러니까 왜 예술인가라고 할 때 정말 수많은 작품들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계속 생산되어 왔는데, 왜 여전히 우리가 이제 2,500년 전에 만들었던 그리스 비극들이 있는가, 왜 호메로스 작품의 서사시를 읽는가라고 할 때, 자, 그것들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런 개방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거리들을 던져준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종교적 고전도 마찬가지죠. 뭐 성경이라든지 쿠란이라든지 불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든지 비평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이거가, 2500년, 3000년 이제 걸쳐서 또는 뭐 길게 잡으면 몇만 년 걸쳐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영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했을 때, 원래 이제 그것을 썼던 작품의 의도들과는 이제 무관하게 더 큰 확장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 작품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의미를 이제 그 배출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본질 개념 토 TNA9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이제 끄집어 오는데,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토 TNA9은 그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게 무엇인가 직역을 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현재도 여전히 남게 되는 그 X라고 하는 속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이제 개방성이 바로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의 차이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칸트의 그 한목적성, 목적 없는 한목적성을 다루면서 이제 도구하고 예술 작품하고 차이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도구는 망치는 망치죠. 망치 가지고 칼을 쓸 수도 없는 거고, 망치 가지고 뭐 바람개비를 날릴 수 없는 것들이고, 항상 이제 어떤 사물들은 일정한 형태의 이제 목적을 갖게 되는데, 자,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작 단계에서 망치를 만드는 순간부터 이미 결정이 되죠. 내가 망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칼을 만들어야 되겠다, 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단계부터 이미 결정이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책상이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어떤 사물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사물들이 가장 뛰어난 기능들을 다 하는 것을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아레테, 덕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덕은 무엇인가? 인간이 이제 창조되었거나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최고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리스 철학의 출발점이었죠. 그게 바로 이제 이성이라는 거였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동물들은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고, 그거를 가장 잘 발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철학자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자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인간 중에 인간, 그 베스트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한 가지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예술은 아니에요. 예술은 이런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가나 뭐 예술가가 처음에 이제 이거를 뭐 회화적인 측면에서 뭐 조각의 측면에서 또는 뭐 어떤 이제 의도를 담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랑이라든지 뭐 애정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이런 어떤 감정들을 심어서 작품들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자, 이 작품이 왜 존재하는가, 이 작품이 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목적이 없는, 아니 목적이 없기다 보면 목적이 있긴 있죠. 근데 그 목적이 열려져 있는 어떤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여기에 들어오는 게 바로 해석이죠. 사람들이 이제 그 작품을 만나면서 모나리자를 보면서, 듀샹의 변기를 보면서, 또는 이제 고흐의 작품들을 보면서, 베토벤의 작품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작품이 변해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그 미적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예술 작품이 다른 것들과는 차이가 있게, 다시 말하면 다른 도구물, 다른 사용물들과는 다른 어떤 존재론적인 위상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하이데거의 의미에서는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두 번째 이제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이제 조건은 88페이지 보시면 예술 작품은 이제 수용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수용이 될 때, 다시 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 이것이 이제 경험이 되는 과정들, 해석이 되는 과정들을 여기서 이제 리셉존이라고 얘기하는 수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이 자,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게 예술 작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조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설을 썼을 때, 자, 그러면 끝, 예술 작품 끝, 이게 아니라 이걸 누가 읽거나 만지거나 아니면 이걸 감상하거나 이런 어떤 기회가 차단이 되면, 자, 그거는 예술 작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성은 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극 공연이 있는데 연극 공연에 아무런 관객들이 없고 배우들만 나와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그 극을 상연한다고 할 때 그거는 예술 작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술 작품이 도는 것은 연극 공연에 상연되는 그 무대에서 상연되는 그런 연기들과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이제 관객들 이 사이에서 맺어지는 그런 어떤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걸 이제 가브리엘은 예수의 두 번째 속성으로서 이제 수용적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인물 이제 58페이지 보시면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이상 최초에 한 번 이상 누구에게 수용될 때 비로소 이제 예술 작품이 이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작품은 이제 단순하게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 상상력 속에서 공연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상상력 속에서 공연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수용자는 작품이 펼쳐지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악보에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수용자의 상상력 속에서 발휘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용자의 상상력 속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제 상상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상상력. 상상력이 뭘까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단지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는 능력, 머릿속에 뭔가 떠올리는 능력,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자, 철학에서 특별히 이제 가브리엘 또 이제 대륙 철학에서 이야기할 때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의미를 생성하는 조건이에요. 의미를 만들어내는 조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가브리엘식으로 말하면 의미장을 확성할 수 있는, 의미장을 생성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바로 이 상상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미지네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원래 이제 이 이미지네이션은 자, 우리가 이제 감각을 한 거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그 보는 과정이 이제 감각이죠. 감각지각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지 않고 나가면 실제로 여러분 보는 건 없어요. 근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자, 그런 이미지들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교실이다, 이거는 학교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추론 작업들. 자, 이 이제 작업들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를 지각한다, 인식한다, 뭔가를 안다고 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감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교실이다, 나는 학교에 등교했다, 나는 학교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성적 사유들을 연결시키는 자, 이런 어떤 구조들을 원래는 상상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로 이건 판타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판타지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이제 상상력과 이제 관련된 능력인데,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들을 일정한 형태로 편집하는 거죠. 일정한 형태로 조직화시키는 이런 어떤 인간의 인지 능력을 상상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제 의미 생성의 조건으로서 이제 활동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왜냐하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매번 경험하는 걸 계속 머리에 떠올리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경험하는 것 중에 선택적인 편집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좋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아니면 이제 아프거나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하거나 고통이 되거나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어떤 이제 그 무색무취의 이런 과정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의미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선과 악 또는 옳음과 그름, 자, 이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흉도 마찬가지고, 흉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황금산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하게 되는 것이 황금도 보고 산도 보고, 그런데 이 두 가지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인상, 이미지가 남는 것들인데, 이 인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관념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런 인상에서 관념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끌어주는 능력이 바로 이제 상상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제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이 상상력이 하는 것들은 존재를 드러내는 능력이죠. 존재를 드러내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들로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이 상상력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동그라미를 보고 네모를 보고 세모를 보는데, 아, 동그라미가
네모를 쫓아간다, 아니면 추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의 작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감각은 빨간색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파란색을 보거나, 그런데 이게 서 있어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건 지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화시키는 작업들, 개념화시키는 작업들, 이것은 A다, 이건 B다라고 하는 이제 작업들이고, 뭔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인상들을 조직화시키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상상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가브리엘도 여기서처럼 이제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또는 이제 의미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우리가 본 거 이상 플러스 알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상상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작품을 수용하게 됐을 때, 그것을 끌어올리게 됐을 때 거기서 이런 어떤 이제 능력들을 통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만들어진다, 또는 이제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책에서도 이제 88페이지 뭐 보시면 베토벤에게 있어서, 베토벤은 이제 데프였죠. 귀를 못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감각이 상실된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교향곡들을 이제 그 사람이 작곡을 했을까? 그거는 이제 인지 능력이 기본적으로 사라진 상황에서 이런 이제 그 위대한 이제 교향곡들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어떤 상상력의 작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존 케이지의 4분 33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4분 33초 동안 이제 피아니스트가 나와가지고 뚜껑만 덮었다 열었다 덮었다 열었다 사각장을 이렇게 연주를 해요. 4분 34초 동안. 그러니까 실제 소리는 없어요. 실제 소리는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보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도발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떤 경험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 상상력을 통해서 일정한 형태의 이제 그 미적 효과, 미적 경험들을 이제 만들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들한테, 그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건을 구성하는 거죠. 사건을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을 구성하게 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일관성이라고 하는, 또 이제 정합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하는 이제 작용은 우리에게 이제 의미 생성의 조건으로서 이제 이런 인지적인 역할들을 하는데, 그 인지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구성해내게 되고, 그 사건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현실과 연관시켜서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키거나 편집하거나 아니면 인과성들을 만들어서 일관된 스토리들을 구성하게 만드는, 이런 의미에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와 세계를 창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이제 잃어버린 능력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꼬마들, 뭐 어린애들, 3살, 4살 애들 보면 막 조잘조잘 거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림 그렸었고 또 이야기했었고,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상상력의 그 가장 원초적인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거나 사회화를 이제 받게 되면 이제 그걸 다 제거하죠. 말이 안 되니까,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쓸데없는 소리이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된 과정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에게는 이런 것들,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 이상의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스토리를 써가고, 그것들을 서로 이제 다양한 스토리들을 일관성에 구성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제 의미 세계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의미장의 출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25번 이제 문단 보시면, 자, 그런데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의미장들을 발휘하게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게 됐을 때 그런 문학 속으로 완전히 빨려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 작품이 또 하는 이제 역할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상상의 세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세계들에 완전히 몰입하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약을 하면서 계속 마약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판타지의 세계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제 이거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는 항상 어리다. 자기는 항상 이제 그 어떤 이제 동화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세계에 함몰되어 버리는 자 이런 것들이 예술이 하는 역할은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술은 이제 그 경계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꿈의 세계 그 세계 경계에 있으면서 어느 세계에도 몰입되지 않는 그 세계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 진동 상태에 있는 이제 이런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갖게 되는 허구성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구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마치 그 사이버 세계가 이 허구 세계가 사실 세계처럼 현실 세계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미적 경험이 아니라 사실 판단이 된다. 과학의 영역이 돼 버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이런 어떤 허구성을 통해서 이 허구적 세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허구적 세계가 또 가장 강력한 현실 세계인 것처럼 이제 느끼게 된다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인지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허구 세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적 경험이 발생하려면 끊임없이 미끄러져야 돼요. 계속 미끄러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X는 X다, Y는 Y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버리면 그건 이제 사실 판단으로 어떤 보면 과학적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수용을 통해서 또는 이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적 경험이 이제 일으켜지려면 자,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건들을 조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끊임없는 그 진동 상태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진동 상태가 사실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끝나버리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술 작품들은 이제 이렇게 끊임없이 경계와 경계들을 왔다 갔다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술은 존재인 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술은 양면적이며 앞으로도 늘 양면적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술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를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끌어오게 되고 또 저쪽 세계에 있는 것을 이쪽 세계로 끌어오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허상이다. 있긴 있는데 허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 존재하는 것들이 현실이나 사실로 가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술적인 방식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야기하거나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듣거나 말하면서 행복해하거나 아니면 이게 의미가 있거나 이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사실 판단과 그 의미 판단 또는 가치 판단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술 세계는 항상 가치 판단과 관련된 거, 좋다 나쁘다, 이것을 뭐 행복하다 아니면 뭐 슬프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이제 예술의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윤리적인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판단은 1 더하기는 2다, 뭐 또는 이제 지구는 둥글다와 같은 것처럼 거기서 뭔가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인의해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 예술이 있는 세계지만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기지만 여전히 그 허상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유하고 있는 계속해서 미끄러져가는 어떤 특징들을 이제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은 지금 이제 여기 24번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번째 특성, 수용의 특성, 또 상상력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미적 경험은 자, 몰입은 하긴 하지만 완전 몰입이 안 되고 여전히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거짓이다, 어느 정도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들이 유지가 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가적 특성이다라고 했고 양면적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감정들이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허구다라고 끝나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무시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완전히 이제 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이제 데자뷰라고 하는 거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데자뷰는 이제 불어에서 데자는 이미 벌써라고 하는 말이고 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봤다는 얘기죠. 보아지는 거 수동태 분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어디서 많이 이 사람을 만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지금 아리송한 그런 어떤 허구적 이 두 가지가 양면적으로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술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예술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상상력이 가미가 되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보고 있는 확실하게 보고 있는 감각과 관련이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동시에 이게 진리라든지 존재라든지 어떤 이제 형이상학적인 특성들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치 또 의미가 발생한다.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나 의미 판단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것들이 이제 가브리엘에게 있어서는 자, 의미장을 출현시키는 가장 어떤 중요한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자,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용을 통해서 또 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양가적인 특성들을 불러일으키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사실과도 연관이 되고 또 비사실과도 연관이 되는 이 두 가지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이제 특성들이 일정한 형태의 효과 또 일정한 형태의 해석들 그리고 이제 일정한 형태의 경험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데 그것들이 객관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성을 갖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아니 이제 내가 수용을 하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고유한 경험들의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주관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경험들의 바탕을 둔다라고 한다라면 분명히 이건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효과나 주관적인 어떤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야 되는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는 근본적인 뭐 가족 유사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이제 해석의 그런 어떤 이제 근본적인 토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작품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죠. 우리가 예술을 감상한다고 했을 때 그 감상하는 것들이 뭐 회화나 뭐 조각이나 아니면 이제 뭐 문학이든지 음악이든지 전부 다 어떤 물리적 특성들과 관련되어 있죠. 캔버스가 있거나 아니면 대리석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유리 조각이든지 아니면 이제 뭐 펜으로 쓰여져 있는 어떤 것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감동이나 해석은 단순하게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주관적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물리적 매개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물리적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미적 경험, 상상력도 아무 대상이나 보고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왜 구라가 아닌가,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왜 허풍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상상력이 이루어지려면 작품이라고 하는 것, 뭔가 이제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 물리적인 어떤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또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일정한 형태의 공통적 주관성 또는 상호 주관성 또는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것을 구조화된 경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구조화된 경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 경험을 한다고 했을 때 상상력이 들어가니까 그냥 뭐 아무거나 자유로운 공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작품을 우리가 감상할 때 우리가 해석하는 거, 우리가 감동하는 거, 우리가 수용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작품이라고 하는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객체들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한 이제 그 해석의 양식들 또 해석의 특징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게 하지만 자, 그것이 무제한적 해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제한적 해석은 아니다. 그래서 89페이지 US 두 번째 보시면 작품은 수용을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용을 지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거나 어떤 이제 작품을 감상한다고 할 때, 베토벤의 교향곡을 감상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무제한적 해석, 무제한적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들에 의해서 또는 이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들에 의해서 자, 수용이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의미가 조직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의미가 조직되는 방식, 아무렇게나 이제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해석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구조화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구조화돼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0페이지 4번 보시면 예술이라고 하는 주체와 객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주체와 객체의 두 가지 지위를 갖는다. 그러니까 주체로서는 이제 우리가 수용자로서 이 작품들을 이제 경험하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나의 기본적인 나만의 고유한 어떤 생각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나의 과거의 경험들을 유추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동시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작품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물리적인 매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조화된 형태,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화된 어떤 형태로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미적 경험, 예술적인 경험은 89페이지 이제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냥 자유롭게 떠도는 상상이 아니다. 자유롭게 떠도는 이제 상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나나들의 이제 유인물 보시면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이제 그 구조화된 경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프랑스 구조주의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구조주의에 대한 이제 반론이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 탈구조주의라고 하는 것들인데 탈구조주의가 이제 어떻게 또 등장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가브리엘은 구조주의도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또 동시에 탈구조주의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이제 가브리엘 형이상학 속에 이제 녹아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 책을 이제 읽어 가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프랑스 구조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한다, 어떤 것을 상상한다 할 때 그것들이 개인적으로 파편화되지 않고 어떤 일정한 틀들 안에서 자,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눈과 시야에 있는데 내가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보는 것이 아무거나 보는 거 아니에요. 내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눈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이런 구조, 이런 어떤 이제 특성들에 의해서 나의 시야라고 하는 것은 고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구조주의는 보통 이제 언어학 또는 이제 인류학, 문학이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관통하는 이제 공통된 사유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인류학이든지 언어학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이론들이 이제 철학에 이제 큰 파급적 효과들을 이제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프랑스 철학이 이제 등장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건데 그 기존에는 프랑스 철학이 거의 이제 독일 철학의 어떻게 보면 텃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H라고 그래도 헤겔, 뭐 하이데거 이런 어떤 이제 관념론에 치우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죠. 특별히 이제 영미 철학은 경험론이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독자적으로 분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독일에서는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이 독일 관념론이 이제 설자리를 잃게 되면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것들이 이제 분개해 나가는데, 자, 프랑스만 애매했어요. 영국에도 못 속하고 독일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제 애매한 이제 시점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1950년, 60년대 이제 개발했던 새로운 철학이 우리가 보통 이제 프랑스 철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들이 종합 학문적인 특성의 인문학적 접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언어학, 인류학, 문학, 그다음에 정신분석학,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인문학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이제 이론들을 어떻게 보면 다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그런 어떤 거대 담론들을 이제 설정하는 것들이 이제 프랑스 철학의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그 영미 철학 하는 사람들하고 또 현상학 하는 독일 철학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다른 좀 사유 구조가 이제 프랑스 철학인데, 여러분 이제 프랑스 철학자들 책을 읽어보면 되게 난삽해요. 난삽한 이유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백과사전적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영미 철학처럼 막 언어에 대해서 구조적인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현상학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어떤 내적 메커니즘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프랑스 철학에서는 이제 인간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단순하게 하나의 개별 학문으로 수렴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학 전반, 사회과학 전반 또는 인문학 전반에 다 이제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끌어와서 인간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제 프랑스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이제 그 사회과학적인 성과들이 철학에 등장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이제 구조주의예요. 구조주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더니즘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은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존재, 뭐 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사라졌어요. 과학혁명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이 동일성을 유지하는가? 왜 인간이 패턴화된 삶을 사는가?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설명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언어학이든지 인류학이든지 문학에서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이 패턴들을 만드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패턴들이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면밀히 관찰해 보니까, 자, 그 안에 일정한 형태의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구조들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 이 구조들을 넘어서 살 수도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이 포스트 구조, 아니 이제 구조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언어학에서는 소시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류학에서는 레비 스트로스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에서는 이제 롤랑 바르트죠. 이 사람들의 이제 이론들을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면서 이게 이제 가브리엘의 의미장 이론에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학에서는 소시르가 이 구조주의의 출발점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 언어는 이제 차이의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 랑그와 파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자, 이제 랑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문법이에요. 언어의 구조 규칙. 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파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발음하는 이런 실제 발화를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스피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랑그라고 하는 문법 체계에 우리가 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법 체계에 따라서 그런 좀 일상적인 발화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기표와 기라고 하는 이제 또 용어들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자, 기표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적인 이제 소리, 문자, 이게 상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시니피에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무라고 하는 거, 또 트리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표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자, 그것들이 이제 나무다, 나무성이다, 또는 이제 사과성이다, 뭐 과일성이다, 이런 것들이 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시되는 것과 지시의 어떤 이제 본질적인 특성들, 이것들을 이제 나눈 것이 바로 이제 기표와 이제 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그 소시르는 자의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의적이다. 그러니까 나무가 항상 나무인 거, 또 뭐 사과가 항상 사과인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을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자의적인 것들이지, 본질적으로 사과는 무조건 사과로, 또 트리는 무조건 트리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들이 이제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상의 대부분의 언어 중에 엄마를 표시하는 말들은 거의 무가 들어가요. 무. M 발음이 들어가거나, 아빠를 표시하는 발음 F 발음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마나 아빠를 표현할 때 이 기의나 기표가 이제 이렇게 또 자의적이지 않고 일정 부분 또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반론도 이제 제기될 수 있는데, 하여튼 소시르는 이게 자의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뭐 나무로 또는 소리로 뭐는 또 문자로 이제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이제 자의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자의적인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랑그라고 하는 언어적 구조,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존재에 따라서 이것이 X로 Y로 Z로 표시된다, 표현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구조주시 얘기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적인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수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바로 이제 주어 수로 구문이죠. 모든 언어들은 다 주어 수로라고 하는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문법마다 한국어 문법하고 또 이제 일본어 문법 또 중국어 문법이 이제 서로 이제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언어들을 만들어가는 가장 이제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국어 공부하면서도 이제 가장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 부사가 나오면 영어는 보통 I went to school yesterday 그러잖아요. 시간 부사 제일 끝에 온다고 말이죠. 근데 중국어는 나는 어제라고 하는 말이 시간이 동사 앞에 나와야 돼요. 그죠? 쌤 그러죠?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 나는 학교에 갔다 어제. 우리나라도 그러네. 근데 그 외국 그러니까 영국 그러니까 그 뭐죠? 서양 언어들은 대부분 다 부사가 뒤에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랑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이제 큰 틀이 있어가지고 그 틀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을 배열할 때, 이 배어법과 관련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자, 그것을 그렇게만 써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도식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그 언어가 의미들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마치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어떤 기표들이 단독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들이 이제 어떤 이제 차이들을 갖는가에 따라서 이것들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뭐 많이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가 욕할 때도 똑같이 이제 강아지하고 가히 뭐뭐뭐하고도 똑같이 지시하는 대상 같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왜 강아지라고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왜 가히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안 좋은 말로 들리는가? 이것도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 뒤에 있는 어떤 이제 랑그처럼 체계화된 어떤 구조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레비스토스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문화 인류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레비스토스는 이제 그 소실의 언어학을 그 랑그 개념을 이제 인류학으로 확장하게 되는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죠.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과 짐승의 유일한 차이. 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근친상간이라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성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것과 지켜지지 않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문화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인간은 침팬지부터 나왔고 영장류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사고방식이 규율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규칙도 마찬가지고 혈연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이제 원칙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하고는 이제 좀 약간 상반된 원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그 신화 분석과 이제 관련해서 신화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신화들이 많지만 신화 속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주제들이 바로 자연과 문화의 대립, 그다음에 생과 죽음에 대한 대립, 그다음에 날 것과 익힌 것의 대립. 이 대립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이런 어떤 특징들이 이제 따르는가?
그래서 이제 레비스토스가 보면 인간이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라고 하는 것들이 우연적인 우발적인 속성에 의해서 인류가 이제 생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런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어떤 구조들이 있고 그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 신화들을 만들어내거나 언어들을 만들어내거나 또 어떤 이제 우리가 인의예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코드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없다라면 우리가 원숭이하고 침팬지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왜냐면 이제 침팬지하고 우리하고 이제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또 음식물을 나누는 것들 절대로 영장들은 음식물을 나누는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왜 인간들은 이렇게 음식물을 서로 나눠주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 이제 우리가 대가족 사회가 영장류에서도 이제 발견되고 있지만 왜 인간에게서는 특별히 더 그렇게 친족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더 근본적으로 발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뭐 고릴라나 침팬지 보면 자기 친족이 아니면 그냥 때려 죽여요, 막 찢어 죽여요. 근데 이제 왜 인간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보내거나 아니면 국경 의사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뭐 자기가 몇십억 벌 수 있는데 다 포기하고 그런 뭐 상간 밀림책에 들어가지고 그런 봉사활동하는 거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인간에게는 이제 근본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어떤 이제 근본적인 보편적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바르트 이야기인데 바르트는 이제 특별히 이제 신화 분석과 관련해서도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호들이 근본적으로 일정한 형태의 이제 패턴화되어 있거나 일정한 형태의 어떤 그 감흥들을 이제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잡지 속에 군인이 나오면 이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우리가 군인들을 보면 자 애국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국가적 이데올로기 또는 이제 폭력과 관련된 이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사진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뭐 침을 뱉으라든지 아니면 이제 칼로 눈을 제거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무엇인가? 자, 이게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어떤 것들을 대하거나 어떤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순간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규제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형태의 이제 통제하고 있는 어떤 이제 체계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2차 기호 체계다라고 이제 바르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1차적인 의미는 직접적인 의미죠. 이건 X다, 이제 이건 Y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이게 2차적인 의미로 가면 이게 이제 사회적 금기가 되거나 아니면 사회적 영웅으로 추앙이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그 가치 판단들을 유도해주는 자, 문화적 이데올로기적인 특징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생성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제 빨간색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는 빨간색이 굉장히 좋은 색깔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빨간색은 빨갱이라고 해도 나쁜 색깔이에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색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가 보는 건 빨간색일 뿐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적인 의미와 빨간색 1차적인 의미와 그 빨간색 2차적인 의미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가.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호의 확장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기호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이제 구조화된 패턴들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바르트는 이제 저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느 한 개인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이 텍스트의 의미를 어느 한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독자와 구조 속 이 독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수용하게 되는데 그 수용하게 되는 과정에 큰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그 메커니즘을 구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저자 주체보다는 이제 구조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시일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구조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말을 하는가. 내가 아무리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말을 하려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이 랑그라고 하는 문법 체계들을 갖게 돼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라칸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인간 사회에 들어오면서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이제 누구인가와 관련해서 나의 모습들을 처음으로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이고 그 상상적 동일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징적 동일시인데 상징적 동일시는 나는 이거를
나는 이걸 X라고 부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다 Y라고 불러요. 그럼 내가 X를 포기하고 Y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엄마다라고,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라고 부르기 이전에 나의 뭔가 언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그걸 천국의 언어나 또는 이제 천사의 언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내가 한국에 태어나면 이거 무조건 엄마나 아빠로 불러야 되고, 미국에 태어나면 이제 이걸 분명히 father나 mother로 이제 불러야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상징적 동일시라고 내가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일정한 그 용어들이나 표현 양식이 이미 지금 내 밖에 있는 어떤 거에 의해서, 그걸 이제 랑그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 이걸 이제 상징적 동일시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제약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구조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밖에 있는 그 구조들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 그것들을 그냥 운반하거나 전달하는 어떤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3페이지 보시면 주체가 해체가 되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조 속에서 그 나에게 주어지는 그 구조를 거쳐가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용하고 있는 그 구조 자체. 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이제 프랑스 구조주의와 관련해서 가브리엘은 이제 의미장하고 어떤 유사점이 있고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프랑스 구조주의에서는 이제 의미는 구조 속에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일정화된 패턴, 구조들이 있고 그 구조에 의해서 내가 말을 하거나, 내가 행동을 하거나, 내가 이제 사유하는 어떤 방식들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차이와 관계 속에서 이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조들의, 그런 기호들의 구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는, 주체보다는 구조가 먼저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이 삶을 살면서,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모든 일을 하면서 일단은 제약을 받게 되는, 그것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이걸 우리가 이제 사회화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지만, 나무라고 하는 단어하고 진짜 나무하고 정말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나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는 이제 풀이나 꽃이나 숲이나 이런 단어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나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어에서 그렇지만 또 이제 영어로 가면 이 트리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차이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단어나 모든 언어들은 어떤 본래적 특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엄마를 가릴 때 M으로 가거나 아빠를 가릴 때 F로 가는 어떤 본래적 특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어느 문화권에 있느냐, 어느 문법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자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 보시면, 가브리엘 이제 의미장 이론과 관련해서,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세계, 그런 어떤 본질적인 세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프랑스 구조주의가 얘기했던 구조가 선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제 그 구조가 가브리엘에서는 의미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수용한다, 어떤 것을 해석한다라고 할 때도, 자,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구조, 이런 어떤 의미장에 의해서 세계를 이해하거나 세계를 접근하는, 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제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항상 나타나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전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수많은 형태의 다원적인 이제 구조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수학의 의미장, 예술은 예술의 의미장, 물리적인 사물은 자연과학적 의미장. 자, 똑같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수학은 수학의 구조, 예술은 예술의 구조, 또는 이제 물리적인 사물은 이제 그런 자연과학적 구조. 이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수학적인 대상이나 예술적인 대상이나 물리적인 대상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수학적인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의 체계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수학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1 더하기 1은 2지만 그 모듈러 수에 따르면 1 더하기 1은 0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어지면 1 더하기 1은 이게 2가 참이 될 수도 있고 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연수 체계에 대해서만, 정수 체계에 대해서만 이게 항상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1 더하기 1은 0이 되는 그런 구조도 있다는 거죠.
그 구조에서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어떤 구조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가브리엘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장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게 예술의 의미장이냐, 수학의 의미장이냐, 아니면 물리적 사물들의 의미장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4페이지 보시면 공통점으로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관계에 의해서, 네트워크에 의해서 자,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 형용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된 실체, 뭐 신이 있거나 영혼이 있거나 아니면 세계가 있거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체 중심적 사고인데,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삼각형의 이데아로 가야 되고,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사과의 이데아로 가고, 또 뭔가 이야기하려면 이제 현상 세계를 떠나서 그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물 자체의 세계, 이게 다 실체 중심적인 사고인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브리엘이나 구조주의 난리죠. 존재하는 것은 구조다. 존재하는 것은 의미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구조를 떠나서 의미장을 떠나서 자, 의미나 사태나 사실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본질주의, 뭔가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 속성들이 있고 그 정의 속성들은 아무리 현상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자, 물이라고 하는 건 H2O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찬물도 될 수 있고 얼음물도 될 수 있고 뭐 수증기도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본질주의인데, 자, 그런 주장들이 지금 이제 구조주의나 여기 의미장에서는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항상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는가. 자, 물이 되려면 수소 2개 산소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돼야 되죠. 자, 그런 구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수소 2개 산소 2개 되면 과산화수소가 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구조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 그 흑연도 마찬가지고 이게 탄소로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흑연이 됐다가 연필심이 됐다가 어떤 때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의 본질, 흑연의 본질은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몇 개가 모이느냐라고 하는 구조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의미는 구조 속에 발생한다. 또는 존재는 의미작성이라고 의미장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자, 구조주의는 존재론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자, 구조주의는 의미가 어떻게 생산되는가, 의미가 어떻게 생산되는가, 그 생산되는 방식, 메커니즘에 관련이 되어 있죠. 자,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나 언어나 텍스트와 이제 관련해서 그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분포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브리엘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그것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주의하고 가브리엘의 차이는 자, 이것들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 어떤 이제 존재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가브리엘은 그것이 메커니즘이면 존재한다라고 하는 큰 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구조주의를 받아들이지만 구조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이제 담론으로 환원이 되거나 현실적인 어떤 이제 증명 불가능한 그런 어떤 이제 독립된 개체로서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사라졌다라면, 자, 가브리엘은 그게 실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커니즘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 세계가 실제로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는 실제론의 회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세계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조 또는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야기거나 담론이거나 아니면 상상의 허구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여기 있는 컵처럼, 여기 있는 의자처럼 명확하게 존재하는 그런 어떤 실제성을 갖는다. 컵이나 이런 전화기는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내 이런 의미장 내에서 실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베토벤의 음악이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페가수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예술의 의미장에서 컵이 여기서 실제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상이나 허구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장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이제 그냥 자유로운 상상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일정한 타입을 갖는다.
일정한 객관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객관적 구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두리둥실 아무렇게나 그냥 임의적으로 상상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또 강력한 형태의 이제 존재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방식들로 그것들이 고착화될 수 있다 또는 이제 고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가브리엘은 좀 던지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89페이지 첫 번째 문단까지 이제 들은 이야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실제적인 예들을 좀 통해서 뭐 소설이나 이제 작품들을 좀 분석해 나가면서 이 예술 작품의 이제 실질적인 그 구체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